제 4장. 말 없는 노인과 말을 잘하는 청년. 친구가 아주 많아도 특히 더 좋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게 마련이다. 모모 역시 그랬다. 모모에게도 특히 좋아하는 친구가 둘 있었다. 그들은 매일 모모를 찾아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었다. 모모에게 둘 중 누가 더 좋으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하지 못했으리라. 나이 든 친구의 이름은 도로청소부 배포였다. 물론 배포에게는 다른 성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이 도로청소부였고 모두들 도로청소부 배포라고 불렀기 때문에 배포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도로청소부 배포는 원형극장 근처에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다. 빨간 벽돌과 함석 조각과 타르를 입힌 골판지로 손수 지은 집이었다. 배포는 유난히 키가 작은 데다가 걷는 자세도 약간 꾸부정해서 모모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한 줌의 짧은 하얀 머리따발이 제멋대로 뻗쳐있는 커다란 머리는 언제나 갸우뚱 기울어 있었고 콧등에는 작은 안경이 걸쳐 있었다. 사람들은 도로청소부 배포가 머리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배포는 누가 무엇을 물어보면 빙그레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배포는 곰곰이 생각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 시간은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대답을 했다. 그동안 당연히 자기가 뭘 물어보았는지 잊어버린 상대방은 배포의 뒤늦은 대답에 어리둥절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모는 달랐다. 모모는 배포가 대답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모모는 배포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배포는 모든 불행은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모모는 달랐다. 모모는 배포가 대답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모모는 배포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배포는 모든 불행은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거짓말, 그러니까 단지 급하게 서두르거나 철저하지 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거짓말에서 생겨난다고 믿고 있었다. 배포는 날마다 해가 뜨려면 아직 먼 이른 새벽에 삐걱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의 커다란 건물로 출근을 했다.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그 건물 마당에서 기다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빗자루와 수레를 나누어 주고 청소를 할 거리를 지정해 주었다. 배포는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해가 뜨기 전에 그 시간을 좋아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 좋아했고 또 철저하게 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쓸었다. 한 걸음 떼어놓을 때 한 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쉴 때마다 비질을 한 번 했다.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 한 걸음 한 번 쉬고 한 번 비질. 그러다가 가끔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겨 앞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 걸음 한 번 쉬고 한 번 비질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뒤쪽에 깨끗한 거리를 두고 앞에는 지저분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종종 위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향기나 꿈속에서 보았던 색깔과 같아서 전달하기 쉽지 않았다. 그는 일을 끝내고 모모 옆에 앉아 그런 생각을 들려주곤 했다. 모모가 특유의 방식으로 열심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럴 때면 배포에 굳었던 혀도 풀려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배포는 이렇게 얘기했다. 얘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묵묵히 앞만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숨이 차지도 않아.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게 중요한 거야.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배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모 앞에 앉아 있었다. 모모는 배포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갑자기 모모의 눈을 들여다보며 입을 떼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어. 한참 있다가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한낮에 모든 것이 한낮의 열기에 잠들어 있을 때 종종 있는 일이야. 그때 이 세상은 투명해지지. 마치 강물처럼 말이야. 알겠니? 바닥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야.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잠자코 있다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다. 거기 그 아래 밑바닥에는 다른 시간대가 있어. 그러고는 다시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며 적당한 단어를 찾았다. 하지만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은 모양인지 갑자기 아주 평범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옛 성벽기를 쓸었어. 성벽에는 서로 다른 색깔의 돌이 5개나 있었지. 모모, 알겠니?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먼지 속에 커다란 T자를 그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숙이고 글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걸 다시 알아보았어. 돌들 말이야. 그러고는 한참 잠자코 있다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다른 시대였어. 성벽을 쌓았던 때였어.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 하지만 2사람이 있었어. 그들은 거기에 돌을 끼워 넣었지. 표시였던 거야. 알겠니? 나는 그걸 알아보았던 거지. 그는 손으로 눈꺼풀을 쓸어내렸다. 말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드는 것 같았다. 다시 말을 잇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옛날에 다른 모습이었어. 2사람 말이야. 아주 달랐어. 그러고는 거의 화가 난 것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를 다시 알아보았어. 너하고 나 말이야. 나는 우리를 알아보았던 거야. 도로청소부 배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웃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었다. 배포의 등 뒤에서 도락군 하는 표시로 손가락으로 맴을 그려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모모는
배포를 사랑했고 그의 모든 말을 가슴속에 담아두었다. 모모와 가장 친한 또 다른 친구는 젊은 사람이었고 모든 면에서 도로청소부 배포와 정반대였다. 잘생긴 외모, 꿈꾸는 듯한 눈.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 농담과 우스갯소리가 마를 날이 없었고 어찌나 경쾌하게 웃는지 같이 있는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름은 기롤라모였다. 하지만 누구나 그냥 간단한 기기라고 불렀다. 우리는 나이든 배포를 직업에 따라 불렀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업이 없긴 하지만 기기도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자, 관광 안내원 기기. 이미 말했듯이 관광 안내원이란 직업은 기기가 기회가 닿으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게다가 정식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었다. 이 일에 필요한 도구라고는 책 달린 모자밖에 없었다. 그는 몇 명의 관광객이 근처에서 헤매고 있다 싶으면 곧 모자를 머리에 눌러쓰고는 정색하고 다가가서 자기가 주변을 안내하겠다며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자청했다. 관광객이 허락하면 기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문을 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듣고 있다 보면 머리가 빙글빙글할 정도로 사건과 발생 연도와 이름을 지어내서 마구 늘어놓았던 것이다. 물론 진상을 눈치채고 화를 내며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개는 그 이야기를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에는 기기가 모자를 내밀면 대가로 진짜 돈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이웃들은 기기의 기발한 생각에 웃음보를 터뜨렸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면 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인들은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아무 소득 없이 헛돈을 쓴 것인가요? 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학술 서적에 쓰여 있는 얘기든 꾸며낸 얘기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기기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아,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라는 거죠? 1000년이나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사람들은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모르지? 그러면 관광 안내원 기기는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제 얘기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100% 진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면 대답이 궁색해지게 마련이다. 말솜씨로 기기를 당해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원형극장을 찾은 관광객은 너무 적었다. 그래서 기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기기는
공원 경비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결혼식 증인이나 장례식 입회인 노릇도 했다. 가리 개를 산책시키고 연애 편지를 나르고 기념품이나 고양이 먹이를 팔기도 했다. 그 밖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수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기기는 언젠가는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리라고 꿈을 꾸고 있었다. 언젠가는 빙 둘러 정원이 있는 동화 속의 집처럼 예쁜 집에 살면서 황금 접시로 식사를 하고 비단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아리오리라. 그는 빛나는 태양처럼 미래의 화려한 명성에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벌써부터 보았다. 그 빛나는 햇살은 지금은 남루한 모습의 그를 멀리서부터 따뜻하게 비추어주고 있었다. 그런 꿈을 비웃는 사람에게 기기는 소리쳤다. 해내고 말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제 말을 기억하게 될걸요? 하지만 어떻게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신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거나 힘들게 일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모에게 말했다. 그런 건 재주라고 할 수 없어. 부자가 되려면 모름지기 재주가 있어야지. 모모, 약간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 인생과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렴. 아니, 난 그렇게는 안 하겠어. 커피 한 잔 값을 치를 돈이 없다 해도 기기는 기기인 거야. 관광 안내원 기기와 도로 청소부 배포처럼 전혀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는 전혀 딴판인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다. 묘하게도 기기를 경망스럽다고 탓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든 배포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말솜씨 좋은 기기가 비웃지 않는 사람은 괴짜 노인 배포밖에 없었다. 그 이유 역시 꼬마 모모가 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태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 중 자신의 우정에 곧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리라고는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곧 그들의 우정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리라. 어둡고 차가운 그 그늘은 점점 더 자라나 이미 대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소리 없는 침략과 같았다. 그것은 하루하루 점점 더 진격해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다. 침략자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일단의 회색 신사들이 대도시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무슨 일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배포노인도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눈으로 보았다. 하지만 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교묘한 방식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보고도 금세 잊어버렸다. 그들은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수가 불어나고 있었는데도 그들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서 오고 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우아한 회색 승용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드나들고 레스토랑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끔 조그만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그들의 옷은 거미줄 색깔 같은 잿빛이었다. 얼굴 색까지도 짙은 잿빛으로 보였다. 그들은 뻣뻣한 둥근 중절모를 쓰고 작은 잿빛 시가를 피웠다. 그리고 저마다 납회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회색 신사들 몇몇은 이미 원형극장 주변에 서너 번이나 서성대며 온갖 것을 수첩에 적어 넣었다. 하지만 관광 안내원 기기조차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모모만이 그들을 알아보았다. 어느 날 밤,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언뜻 폐허 위에 가장자리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던 그들은 서로 손짓을 하고 의논을 하는지 한 군데 모여 머리를 모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모는 갑자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으스스한 한기를 느꼈다. 입고 있는 헐렁한 옷을 아무리 꼭꼭 여며도 소용이 없었다. 보통 한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회색 신사들은 다시 사라졌고 그 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날 밤에 모모는 여느 때처럼 나지막하지만 웅장한 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의 생활이 다소 평소와 다름없기 때문에 모모는 이상한 방문객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모모 역시 그들을 잊었던 것이다.